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오늘 정부로 이송됩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재협상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검찰이 이르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대표가 모여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밤사이 비공식 협의를 열어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인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해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형량을 줄이려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서울 8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는 등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지역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주말부터 휴일 사이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오늘 정부로 이송됩니다.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늘 이태원 특별법을 법제처로 넘길 예정입니다. 앞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아침 회의 등을 통해 특별조사위 구성 등 이태원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이 이르면 오늘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걸 두고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족의 뜻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참사 발생 1년여 동안 고심하던 검찰이 결국 기소로 결론을 내리면서 서울경찰 최고 책임자가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윤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참사 보름 전인 10월 14일부터 당일까지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일 수 있다는 공식 보고만 모두 4건입니다. 경찰은 김 청장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기동대 배치 등 구체적 지시 없이 방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수사를 넘겨받은 서울 서부지검은 처음엔 기소 의견이었지만 수사팀이 교체된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 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 주 의무는 없다며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엇갈리자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공을 넘겼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는 김 청장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부대에게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청장 기소 여부를 놓고 1년여 동안 저울질해왔던 서울 서부지검은 이르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존중해 신속하게 최종 처분 결과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불기소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수사 기록과 유가족 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했고 대검과 논의 끝에 기소로 결론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청장 기소 방침에 따라 재작년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울경찰 최고 책임자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김 청장이 기소되면 대기 발령이나 징계 해제 등 후속 인사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3자 협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3국은 북한의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정박 대북 고위관리가 북핵 대표직을 맡게 된 뒤 처음으로 열린 3자 대면 협의입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지난 14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등 긴장 고조 행위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공조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긴장을 조성하면서 한미의 책임을 전가하는 낡은 전술을 고수하고 있다며 북한판 쇄국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Such anachronistic attempts, however, will only hurt North Korea itself. Its conventional tactics to threaten us with a choice between war and peace will not work anymore. 정박 대표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함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meet the DPRK without any preconditions to discuss any and all issues of mutual concern. Unfortunately, the DPRK continues to reject offers of dialogue. 한미일 세 나라는 북한의 움직임과 함께 최선희 외무상의 방러 등 북러 관계 밀착에 대한 공조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We also need to closely monitor what Russia might provide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these arms exports. 아울러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확산과 북한을 의제로 비공식 협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등이 소집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는데 안보리 이사국이 올해 북한 문제를 협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올해부터 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회의이기도 합니다. 이번 협의에선 지난 14일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 위협,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급진전하고 있는 북러 협력 등의 문제가 거론됐을 걸로 보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백두산 지역에 있는 백예봉 스키장 홍보에 나섰습니다. 신문은 북한 삼지연시에 위치한 백예봉 스키장의 스키 주로에 인민의 기쁨이 꽃피어나고 있다며 다양한 스키 장비와 복장을 갖춘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백예봉 스키장엔 고산 스키 주로 등 다양한 코스가 갖춰져 있어 체육단 선수들도 이용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키 강습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마식령 스키장을 주로 내세우던 북한이 외국인 관광 개방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곳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치개혁을 화두로 던지며 연일 대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출판 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론의 호응이 예상되는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정치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엔 정치자금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려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총선 승리 이후 추진하겠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무공천과 국회의원 50명 감축에 이은 5번째 정치개혁 공약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입법 주도권을 가진 과반 의석 민주당을 겨냥한 사실상의 맞춤형 공약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기존 정치를 불신하는 표심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당 일각에선 그걸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야당의 정치 공세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여론에 호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하자. 그래야만 국민들의 정서에 다가갈 수 있고 마음을 녹일 수 있지 않나.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 선대의 친부를 이용해서 접근한 그 정치 공작이고 몰카 공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중진 물갈이로 대표되는 공천룰 역시 한동훈 의원의 순항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힙니다. 칼자루를 쥔 한 위원장과 공관위를 상대로 아직은 공개적인 반발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물밑에선 부글부글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공천심사 규칙을 확정한 국민의힘은 설 연휴 이후엔 경선을 치르지 않는 전략공천 후보지 밑그림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공천 잡음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김 여사 리스크 대응과 함께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국민 참여제를 도입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의견을 수렴할 대상과 방식을 논의하는 등 평가 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공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비명계를 향한 친명계의 자객공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언어 도단이라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도입하기로 한 국민 참여 공천제는 세부 평가 지표를 정할 때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핵심입니다. 후보자 정체성과 의정 활동 능력, 당 기여도 등 지난 5월 확정된 특별당규에 담긴 공천관리위의 평가 권한을 사실상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2,000명 대상으로 하는 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홈페이지 국민 의견 수렴, 언론에 비친 국민 여론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성, 청년, 장애인에는 특별당규상 줄 수 있는 최대치인 25%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5대5 비율을 포함한 여론조사, 당원투표 반영비는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관심이 집중된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 통보 시점에 대해선 마지막이라고 못 박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제가 그 캐비넷 공고에 넣어놨습니다. 아직 봉인된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밖에 그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통보도 제가 마지막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 책임하에. 삼선 의원 이상 불이익 등 인적 쇄신 드라이브를 건 여당과의 혁신 경쟁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속도보다 방향성을 내세웠습니다.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그것이 올바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심 실형, 뇌물 혐의 등을 받은 예비 후보들이 적격 판정 대상이 된 데 대해서도 공관위 차원의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비명계 현역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며 이른바 자객공천이 불거진 걸 두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공천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객공천이란 말 자체가 언어 도단이라며 공정하게 경쟁을 붙이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겁니다. 자신과 가까운 소위 친명계 후보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다며 마음이 아프다고도 했습니다. 공관위는 오는 21일 추가 회의를 거쳐 국민참여공천 세부 운영 방안을 비롯한 당 공천 규칙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출산 휴가를 이른바 엄마 아빠 휴가로 명명하고 아빠에게도 한 달의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당 공약개발본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호 생활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월급여를 최대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 임신 중 배우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4호 공약으로 2자녀 이상 출산 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공약에는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 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지원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과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저출생 정책 전문 부처인 가칭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소리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경호처에 저지당한 채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대통령실은 경호상의 위해 행위로 판단했다며 강 의원이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지만 야당은 입법부를 모독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행사장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악수합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 차례 윤 대통령이 손을 내밀자 강 의원이 무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강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자 경호처 직원이 제지하고 윤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이동합니다. 그 뒤로 강 의원이 고함을 쳤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행사장 밖으로 쫓아냅니다. 대여섯 명이 입을 막고 사지를 든 모습입니다. 끌려나가는 강 의원은 강하게 저항하고 참석자들도 놀란 듯 쳐다봅니다. 강 의원은 인사말을 했을 뿐인데 짐승처럼 내몰렸다면서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인사말을 전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듣기 거북했습니까? 반면 대통령실은 경호상의 위해 행위로 판단했다며 국회의원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할 때 손을 놓지 않거나 손나팔을 만들어 계속 고성을 지르는 등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주목을 끌고 소란을 유발하기 위한 고의성이 짙은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직언하지 못한다면 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안전을 위한 판단이냐 과잉 경호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4월 총선을 앞둔 살얼음판 정치권에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려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개월 만입니다. 당시 수사 의뢰 대상은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 정부 정책실장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입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이 당시 사회수석 비서관이던 김수현 전 실장에게 사전에 통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 김현미 전 장관에 이어 청와대 전 실장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면서 수사는 오히려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가운데 조사를 받은 사람은 장 전 실장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이번 사건을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전 정부 핵심 인사인 만큼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고자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해병대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핵심 인물인 김계환 사령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근들과 함께 해병대 최고위급이 한꺼번에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된 건데
시민단체는 신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에 있는 김계환 사령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압수수색도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박종훈 전 수사단장의 고발로 공수처가 조사에 착수한 지 5달 만에 대대적인 강제 수사로 전환한 겁니다. 김 사령관은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사건 초기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던 김 사령관은 외압 논란이 불거지자 박 전 단장이 지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결과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김 사령관이 입장을 바꾼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은 다음 달 예정된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 통보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또 박 전 단장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죄명과 혐의자, 혐의 내용을 모두 빼달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유 관리관 등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만 진행될 뿐 정작 윗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진실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5개월 가까이 진척이 없다가 엊그제서야 처음으로 공수처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의 불법적인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공수처가 김진욱 처장 퇴임을 앞두고 최상병 사건 본격 조사에 착수하면서 예정된 수장 공백 상황을 수사 성과로 돌파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 조 교육감은 적극적 행정을 차가운 법의 잣대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서울시 교육청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했습니다. 해직교사들이 일을 그만둔 뒤에도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노력했다는 게 특채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감사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합격자를 내정해놓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거쳐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지난해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년 뒤 이뤄진 항소심 판단 역시 1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채용 절차가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뽑는 걸 전제로 진행된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채용이 진행됐고 공모 조건도 채용 내정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됐단 겁니다. 조 교육감이 채용 업무를 공정히 처리해야 하는 장학사에게 특별 채용 공모 조건 등이 담긴 공문을 작성하게 하거나 등수가 바뀌도록 면접 심사 재채점을 유도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비서실장 한모 씨가 친분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면접 당일 일부 심사위원에게 퇴직 교사 채용이 교육감 의중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조 교육감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방식으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항소심 판단입니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특별 채용이 교육계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인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조기에 확정되면 중도 사퇴해야 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불법적인 교직원 채용이 재확인됐다며 특별 채용이 위법 행정으로 변질하지 않도록 교육의 공정성이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특별 채용 대상이 전교조 조합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해석됐다며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서울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무죄를 떠나
하루빨리 재판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보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해직 교사를 공개 채용한 건 공존과 통합의 교육일 뿐이라며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냈던 최 원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원종이 반성은커녕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인도로 차를 몰아 행인들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모두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원종은 최후 진술에서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게 죄를 뉘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 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법무병원 소견을 토대로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을 미리 인터넷에 검색했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차에 치여 숨진 고 김혜빈 씨 아버지는 테러와 같은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며 호소했습니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만큼 재판부가 최원종의 심신미약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선고 결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정부의 일시 부동산 정책 발표와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되는 모양새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8주째 하락세를, 전세값은 26주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하락폭과 상승폭은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국내 시공 능력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우려했던 PF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정부의 일시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약간 해소된 모습.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8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 주 전보다 낙폭을 줄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한 주 전에 하락폭을 유지했고 지방은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건설 경기 보완 대책이 발표됐고 또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약간 내려간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 관망은 여전하지만 경착륙 우려가 줄면서 가격 하락도 둔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보다 상승폭은 축소됐습니다. 수도권은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서울은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방은 하락 전환된 여파로 풀이됩니다.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돼 전세값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이사 성수기인 3월을 앞두고 계약 갱신권을 청구하는 재전세 계약이 늘면서 전세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부동산 PF 위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해 시장에서 예상하는 공급량보다 더 줄어들어 전세값 고공 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자동차 보험과 용종 진단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용종보험에 대한 비교 추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기준으로 보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손보험과 저축성보험, 여행자 보험과 펫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도 연내 출시될 계획입니다.
유망한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주가를 띄운 뒤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 7건을 적발해 검찰에 넘기고 13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기존에 하던 사업과 연관성이 거의 없지만 인기 있는 분야의 사업에 진출한다고 투자자를 속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지금 당장은 하마스와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헤르조그 대통령은 현재 시간 1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하마스 인질로 끌려가 촛돌을 맞은 아기의 사진을 앞에 두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평화 절차가 현 시점에서 올바른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을 압박하는 국제사회 여론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지금 우리처럼 북쪽과 남쪽, 동쪽에서 공격받는 상황이 해소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영구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EU 선출기관인 유럽의회는 현재 시간 1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결의가 찬성 312표, 반대 131표, 기권 7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문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지만 EU 기관을 통틀어 영구적 휴전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마스 최대 후원국 이란이 핵 보유국 파키스탄을 공격한 지 이틀 만에 파키스탄의 보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불길이 남아시아로까지 번지지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معاون امنیتی و انتظامی استاندار سیستان بلوچستان درباره صدای انفجاری که بامداد امروز در سراوان شنیده شد گفت چند منطقه در نزدیکی مرز با پاکستان 이란 국영TV는 파키스탄의 이란 국경지역 공격을 보도하면서 여성 3명과 어린이 4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도 성명을 내고 이란 남동부 테러리스트 은신처들을 정밀 타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이 사망했다는 이란 국영TV와는 달리 많은 테러리스트가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의 유일한 목적은 파키스탄 보안과 국익 추구라며 확전을 경계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던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공습 이후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6일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에 있는 반이란 무장단체 자이시 아라들의 기지 2곳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이번 공격은 이틀 만에 이뤄진 보복 공습으로 두 나라는 국경 인근 테러 단체를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란의 공격 직후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추방하며 보복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That Pakistan has decided to recall its ambassador from Iran and that the Iranian ambassador to Pakistan who is currently visiting Iran may not return for the time being. 가자지구 무장 테러 단체 하마스 최대 지원국이자 핵 개발국 이란과 핵 보유국인 파키스탄이 충돌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전이 남아시아로까지 번지는 것은 아닌지 국제사회가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이르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를 존중해 신속하게 최종 처분 결과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청장이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앞서 김 청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냈던 검찰은
지난 1년여 동안의 수사 기록과 유가족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재차 검토했습니다. 김 청장 기소 방침에 따라 재작년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울경찰 최고 책임자가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김 청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직위 해제와 함께 대기 발령 처분이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조사위 구성 등 독소 조항이 많다는 건데 야당은 유족의 뜻을 외면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던 국민의힘이 수용 반대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의원이 참여한 의총에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최대 1년 6개월 동안 조사는 물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특별조사위원회 조항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참사의 정쟁화가 우려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 민주당은 즉각 날을 세웠습니다. 법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고 특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했는데도 여당이 무턱대고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생각보다 국민 목소리가 우선이라며 참사 진상규명을 정쟁으로 모는 행태에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지는 못할 망정, 대통령의 심부름 센터를 자처하는 여당에 국민의 분노가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던 정의당도 집권 여당이 유족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애끓는 유가족을 외면하며 국회 표결에도 불참했던 국민의힘이 끝까지 정치의 도리, 사람의 도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열쇠를 쥔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여러 입장을 정리해 결정하겠다며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보완하고 독소 조항을 뺀 새로운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유가족들이 반발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조사 대상이 되고 책임이 밝혀질까 두려운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법을 공포하기를 촉구한다며 법을 거부하는 건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10여 명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의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바란다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께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저출생 관련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취지에서 앞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며 불거진 당내 자객 공천 논란은 언어 도단이라며 지금 공천을 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흉기 피습을 당한 부산 가덕도에 동행 취재를 갔던 기자들과의 비공개 차담회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붙이는 건데 왜 자객 공천이라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비 후보 검증 단계에서
오히려 소위 친명계라 불리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며 마음이 아프지만 당대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만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료 탑승 혜택을 없애고 대신 연 12만 원의 교통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최근 기업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필요하면 이른바 떡볶이 방지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현행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2023년 현재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기업인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시가총액 수천조의 기업 총수들이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한 행사라는 의혹을 받으며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어야만 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최근 탄력에 붙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향후 10년간 북한의 동북아 지역 내 위협 수준을 극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전망했습니다. 프라나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국장은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분야 협력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협력의 결과로 이 지역 내 위협인 북한의 성격이 앞으로 10년 동안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러 간 협력이 한미 확장업체 협력에도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경제 등 여러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당장 다음 달 러시아 단체 관광객을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북한은 또 백두산 지역에 있는 백예봉 스키장 홍보에도 나서며 올 한 해 중국, 러시아와의 관광 활성화를 예고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6일 가진 면담에서 민감한 분야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관계 발전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무기 거래뿐 아니라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의 단체 관광을 허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여행사가 평양 일대와 강원도 원산 인근의 대표 관광지인 마식령 스키장을 돌아보는 관광 상품을 내놨는데 참가 희망자가 몰려 추가 모집을 중단할 정도였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방문 시점이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일정인 만큼 북한 당국도 러시아 관광객을 맞을 채비에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로 마식령 스키장을 내세웠던 북한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이번엔 백두산 지역에 있는 백예봉 스키장 홍보에도 나섰습니다. 신문은 스키장에 다양한 장비와 복장을 갖춘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강조했는데 스키장 위치를 고려하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식령 스키장에서는 러시아, 또 백두산 백예봉 스키장에서는 중국,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북중러 협력과 함께 외화벌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올해 북중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이 관광을 중심으로 한 협력 사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중러가 관광을 매개로 더욱 밀착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해 외교관 등 엘리트 계층과 20, 30대에 해당하는 이른바 MZ세대 탈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인 10명 내외의 북한 엘리트 계층이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고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의 절반 이상인 99명이 MZ세대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196명으로 2021년, 2022년과 비교하면 3배 정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울원전 3호기 송전 설비 일부가 고장나
터빈 가동이 중지되고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어제 오후 한울 3호기의 주변 앞기와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가스저름 모선에서 부분 방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장 부위 정비를 위해 오후 6시부터 출력 감소에 들어갔고 오늘 새벽 1시 45분부터 터빈을 수동 정지했습니다. 정비 기간에는 원자로 출력이 10% 정도로 유지됩니다. 한울본부 측은 원전 안전엔 영향이 없다며 정비를 마치면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양돈 농가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파주시 적성면의 양돈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농장은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육 중인 돼지 1,759마리는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개인 사유지에 난 도로, 이른바 사실상 도로를 땅 주인이 막아버리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런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색 울타리가 도로 한복판을 막았습니다. 샛길 하나를 냈지만 장애물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30년 넘게 써온 도로가 울타리로 막힌 건 올해 초입니다. 알고 보니 개인 소유 땅이었는데 도로 부지로 묶여 있다가 일몰제 시행으로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호소합니다. 진입로가 안 되니까 혹시 화재 시 소방차 부분이 일단 안 들어오고, 그리고 애들 저 뒤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한 개 있는데 애들 개학하면은 주로 이쪽이 등교길인데 인근에서는 건물 사이로 난 유일한 통행로가 막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곳 역시 주민들이 30년 넘게 이용하던 길이었는데 땅 소유주가 말뚝과 철제 구조물로 입구를 절반 넘게 막아뒀습니다. 사유지에 난 비법정 도로를 이른바 사실상 도로라고 하는데 최근 전국적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적게는 5%부터 많게는 20% 넘는 도로가 사실상 도로인 거로 추정됩니다. 민원도 수백 건씩 들어오지만 행정기관에선 사유지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길을 막은 소유주가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처벌받기도 하지만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 대부분 재산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내 땅이니까 내가 공짜로 사용하라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 다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이용료는 받아야겠다. 이래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 토지 지주들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지역마다 또 도로마다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개별 사건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정기관이 땅을 사들이는 게 대책인데 이를 위해선 과도한 땅값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매도 청구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라고 하는데요. 이명준 기자가 이들의 혹한기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짙푸른 진해 앞바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에 해군 해난구조전대 SSU 대원 70여 명이 모여 몸을 풉니다. 곧바로 45분 안에 5.5km를 주파하는 뜀걸음으로 체온을 끌어올립니다. 대원들은 워해를 맞춰 힘차게 달리며 체력과 정신력을 길렀습니다. 혹한기 훈련의 절정인 핀마스크 수영이 시작되자 대원들은 주저없이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목욕탕 냉탕이 온도보다 훨씬 낮은 영상 7에서 8도의 차가운 바다. 얼음장 같은 바닷속에서도 대열이 흐트러지지도 않습니다. 해난구조전대 심해잠수사들은 추운 날씨와 높은 파도에도 언제나 구조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과 함께 1km 수영이 시작되고 대원들은 거친 물살을 뚫고 나아갑니다. SSU는 그들이 부르는 군가의 가사처럼 정열과 투지로 똘똘 뭉쳐 극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합니다.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뛰어들겠습니다. 바다가 고향인 사나이들, SSU 대원들. 2024년에도 대한민국 영해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의 한계를 알고 더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트먼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총회 넷째 날인 18일 격변하는 세계 속의 기술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트먼은 전 세계가 범용 인공지능인 AGI에 더 가까이 갈수록 위험과 스트레스, 긴장 수위가 모두 올라갈 것이고 낯선 일이 더 많이 생길 거라면서 이럴수록 더 많이 준비하고 낯선 일에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송 감독의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가 영국 아카데미상 세계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국 영화 TV 예술 아카데미가 현지 시간 18일에 발표한 영국 아카데미상 후보 명단에서 이 영화는 외국어 영화상과 오리지널 각본상, 나무주연상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영화는 2018년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이래 영국 아카데미상과 꾸준히 인연을 이어오고는 있지만 한국 배우가 주연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윤여정 배우가 2021년 미나리로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오늘 저녁 8시 강원도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의 평창동에서 동시에 개막합니다. 개회식에서는 첨단 LED 큐브를 활용한 디지털 성화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열립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인 강원 2024는 79개 나라에서 선수 1,803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음 달 1일까지 14일 동안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등 4개 시군에서 진행됩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도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도 8도까지 올라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은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영동 지방에는 대설특보 속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당분간 영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30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도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6도, 강릉 2.7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3에서 6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9도, 광주와 대구 1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